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대토론회장,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개막식 이원 생중계 진행을 맡았습니다. 문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교육 컨퍼런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류방란 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가교육회의의 유방란입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정재영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교육학과의 정재영입니다. 네, EBS의 이동현 기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BS 이동현 기자입니다. 네. 자, 일산 킨텍스 개막식장과 이곳 EBS 스튜디오에서 개막식을 이원으로 생중계하고 있고요. 현재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는 킨텍스 현장을 연결해 볼 텐데요. 개막 선언에 앞서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 연결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과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개막식 사회를 맡은 MBN 김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막식은 EBS 1TV를 통해서 이 시각부터 12시까지 생중계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만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행사 시작에 앞서서 전남 광양여중 퓨전 국악 동아리 해온비의 공연을 보시겠는데요.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또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아주 멋진 학생 공연팀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진도아리랑 순으로 공연이 펼쳐지겠는데요.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잠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달빛에
안녕하세요. 전남 광양여자중학교 표정국악 동아리 네, 전남 광양여중의 해운비 팀의 공연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함께 하셨고요. 오늘의 개막식을 이렇게 멋지게 열어줬습니다. 우리나라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멋지고 당당한 모습이 너무나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 자,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류 위원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의 교육개혁은 현안에 급급해서 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설계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교육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도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함께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목표로 설정한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한 10년 동안씩을 우리 교육의 미래를 OECD라는 국제적인 눈높이로 한번 조망해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또 지능정보 사회라는 어떤 거대한 물결을 앞에 두고 있어서 이러한 미래를 향한 의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이동현 기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또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OECD 등 11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요.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학생과 시민 또 학생 학부모 등 2,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획일적 경쟁으로 한계에 이른 우리 교육의 현실을 시민과 정부, 교육기관 등이 함께 고민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2030 미래 교육체제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해외의 교육 전문가들이 총망라돼서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는 교육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오늘 개막식에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내빈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국내에서는 김진경 국가교육회 의장, 또 최교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부회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네. 해외에서는 세계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OECD 교육국장 안드레아스 슐레이어 교육국장, 또 사무세이살로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국장, 존 오브레이 더글라스 미국 UC 버클리 고등교육센터 선임 연구교수, 또 바바라 햄스크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혁신교육부소장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네. 자, 개막식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3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컨퍼런스는요, 세계 30여 개국 또 150여 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개막식을 비롯해서 OECD 체육교육 건강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가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또 400여 명의 시민들이 8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래교육 의제를 제안하는 2030 미래교육 시민 원탁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내일은 유초중등 대학, 평생직업교육, 디지털교육, 교육자치까지 5개 교육 분야별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분야별로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네. 해외 사례 등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이 컨퍼런스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뭐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데 우리끼리만의 분석과 고민이 아니라 OECD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 조망해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학벌주의에 의한 어떤 서열화라든지 심각한 대학 입학 경쟁 그리고 사교육의 문제 등 현안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네. 또 미래 사회에 네. 대응하기 위한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개막 선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킨텍스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 보실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화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아프신 데 있으세요? 요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주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먼저 클릭을 했을 때 그다음에 그렇지. 이쪽에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스티커는 식단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스티커입니다. 보시나 질병을 말씀해 주시면 이 스피커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 음식이나 알맞은 식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다양한 선택을 한다는 영상이 참 인상적입니다. 영상의 제목이 이상한 달리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류 의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는 이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동료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개막식 현장이 열리고 있는 킨텍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과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함께 하신 안드레아스 술라이어 OECD 교육국장님, OECD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님과 시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원동력, 그것은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이 함께해서 한국 전쟁 이후의 빈곤 속에서도 초중등 교육의 보편화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피사 등 각종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등의 우리 교육이 극복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산업 구조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기대 수명의 증가로 고령화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팽창 시대에 만들어졌던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 시설과 환경은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인재로 키워내는 교육. 평생에 걸쳐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잘 키워줄 것인지, 성인이 된 후에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큰 도전이자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이었듯이 우리의 미래를 일구는 것도 교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과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는 바람직한 우리 교육의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의 장입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상상과 논의가 모아져서 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모두의 미래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과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킨텍스 현장 다녀오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개회사를 함께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위기이자 도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개회사에 담긴 메시지,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세 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깊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류 위원님? 부총리께서 도전이자 위기다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주목해서 과거 같으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향식으로 했겠지만 이제는 그 기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대입제도로 상징되는 어떤 산업화 시대의 서열 중심의 교육, 팽창기의 어떤 산업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바꿔야 될 시점이다. 이걸 선언한 점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느 시기에만 집중되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교육을 강조를 하셨어요. 네. 우리 이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의 공정성 부분인데요. 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제 부모의 경제력, 직업 등과 같은 특권이
교육 제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 개혁을 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또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이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정책 기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현 정부의 교육 기조, 또 미래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이번 정부의 교육 기조를 간단하게 보자면 미래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해서 자유학년제를 도입했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를 지금 도입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대입제도 개편을 조금 했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AI나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 중심 또 학생 중심의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요.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사실은 학습 중심, 단순한 지식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 과거에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은 많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중요하게 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개별 학습자들에게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주는 학습 지원 체제. 그럼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맞춰서 우리 한국의 교육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래서 국제 이번 컨퍼런스는 물론이고 한국 교육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OECD에 의뢰를 맡긴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분석을 의뢰했고요. 국가교육회의와 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요. OECD가 2015년부터 준비해서 2018년 만들어진 교육 2030 학습 틀을 활용해서 한국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이 OECD 교육 2030 학습 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학생의 자기 주체성 개발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교수와 또 학습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이 이번 분석의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 분석의 주제인데요. 뭐 주체성, 사발성, 뭐 주도적인 학습 많이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학생의 자기 주체성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요. 네. 그 OECD 교육 2030 학습 틀에서 학생의 자기 주체성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일 텐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관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OECD에서 말하는 이 학습자의 자기 주체성이란 학습자가 책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의식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체성은 개인 자본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학습 틀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OECD에서 만든 2030 미래 교육을 위한 학습 방향으로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쉬운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는 1단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국가 교육과정들을 분석해서 개별 국가의 교육적인 역량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OECD에서는 러닝 컴패스, 우리말로 하면 학습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침판을 만들어서 어려운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틀,
학습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방남 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요 개념인 학생의 자기 주체성이라는 것은 변혁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서 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 행동, 성찰의 순환 구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교육 분석에서 학생의 자기 주체성 개발을 위해서 교육 과정, 교수 학습, 평가에 이르는 어떤 교육의 흐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재구조화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학생들이 자기 주체성을 개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한국 학생들의 주체성을 발전하는 데 좀 저해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번에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볼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의 분석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례 분석이 완료되는 건 내년이지만 오늘 기조연설에서는 이 분석 초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학생의 자기 주체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한국 교육에 대한 분석 내용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국가 사례 연구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현행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 발달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 발달을 촉진하도록 하는 이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새로운 2030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뒤로 보이시는 킨텍스 현장. 우리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무대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1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대에 올라서 어린이 청소년 교육 문화 권리 선언을 위한 선언문 낭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여서 교육, 문화 권리 선언의 조직 단계부터 선언문을 발표하는 오늘까지 138일까지의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킨텍스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보고 다시 만나시죠. 먼저 어린이 청소년을 대표해서 김경훈 군이 이 어린이 청소년 교육 문화 권리 선언을 만들어 온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훈 군.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청소년 교육 문화 권리 선언 100인회의 의장 김경훈입니다. 오늘 저희 어린이 청소년 교육 문화 권리 선언이 만들어져 온 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가 걸어온 길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00인회의는 그동안 어린이 청소년이 받아왔던 차별과 억압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학교와 사회가 되길 바라며 어린이 청소년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 올해 6월 출범했습니다. 6월 8일과 9일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이 모여 교육 문화 권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후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고 7월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등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초안문을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 문화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8월 주제 포럼에서는 선언문이 큰 틀을 완성하고 갈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온라인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정리된 의견을 이 선언문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서 있는 많은 어린이 청소년분들께서 이 선언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6월 8일에 시작된 선언문 작성은 9월 28일 최종 수정을 통해 그 내용이 확정되어 우리 교육문화 권리에 대한 선언을 우리의 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23일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나온 의견을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가 만든 교육 문화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이 선언의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어린이 청소년 교육문화 권리 선언을 하겠습니다. 11개 주제를 발표할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학교 생활과 사회 활동의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간섭과 차별 등 부당함이 일상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역량이 평등의 가치 하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교육 문화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평등.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표현. 우리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결정. 우리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배움. 우리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문화. 우리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를 누려야 한다. 건강. 우리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쉼. 우리는 충분히 쉬어야 한다. 안전. 우리는 안전한 삶을 누려야 한다. 환경.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참정.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 우리의 자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어린이 청소년 100여 명이 무대 위에 올라서 당당하게 권리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고요.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에 긴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예, 지난 6월부터 이 아이들이 100인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권역별로 직접 만나서 토론도 하고 네. 온라인상에서도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경험에 기초해서 어른의 간섭 없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체성에 기반해서 직접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5개월 정도의 네, 기간은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뭐 건강이나 학습이나 여러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데 자기 주체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도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번 그 권리 선언에는 이제 아무래도 배움과 표현, 또 문화, 심 등 11개 분야에서 자신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정리를 했는데요. 미래사회 주역들이 모두 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우리 아이들의 권리 선언도 굉장히 긴 시간, 한 5개월가량의 시간이 들었지만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됐거든요.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우리 류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예, 작년 12월에 국가교육 전체회의에서 2030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국제 교육 컨퍼런스 개최 논의가 처음으로 있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교육부, 시도교육감 협의회 그리고 여러 국제기관들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말에는 파리에 가서 직접 OECD와 협약도 맺었고요. 이번 컨퍼런스가 내세운 슬로건이 2030 미래교육,
함께 만들어갑니다라고 했듯이 그동안 국가교육회의 내에서도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서 여러 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을 겪었고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시민 원탁 토론회를 위한 사전 포럼을 지속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그 의제를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킨텍스 현장의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실까요? 돌아오시고 나서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 바람을 실제로 일으켜서요.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기조연설의 발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입장시 나눠드린 이 리플렛의 뒷면에 보시면요. QR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QR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조연설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기조연설을 듣겠는데요. 먼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향과 주요 의제를 주제로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님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의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저희가 이 컨퍼런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드레아스 슐라이어 교육국장님의 발제문 그리고 여러 발제문들을 해외 발제문을 받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함께 모여서 마치 함께 모여서 같이 자면서 작업을 한 것처럼 내용들이 아주 일맥상통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같은 동시대인으로서 또 같은 문제에 부딪혀서 교육적 열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다는 점을,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같은 교육동지라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감과 연대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부딪히고 있는 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교육적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적 응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인 크롬마뇽인에게서 두뇌 구조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신경세포 뉴런이 두뇌의 각방을 자유롭게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뇌 혁명으로 인류가 갖게 된 새로운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전까지 무관하게 여겨졌던 이질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무한히 확장하여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공감 능력을 친족이 아닌 타인과 생물, 무생물까지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지식정보 기술의 발전은 크롬마뇽인의 두뇌 혁명과 유사한 변화를 인류 사회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까지 무관했던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연결하며 관계에 대한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수준의 기술이 보편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뇌혁명으로 현생 인류의 본질이 된 관계에 대한 사유의 주체적 측면과 확장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가치 판단과 관계 맺기를 일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사유의 주체적 측면이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에 바탕하여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념을 설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역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비약적 기술 혁신이 더 인간다운 삶으로 귀결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갈등의 격화, 국제 분쟁과 같은 파괴적 결과로 귀결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뇌혁명으로 현생 인류의 본질이 된 관계에 대한 사유와 공감 능력이 극대화로서의 역량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교육적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근대 산업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대 산업국가는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대전제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됨으로써 노동자는 임금을 가져가고 기업은 이윤을 가져가는 부의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수준의 정보기술 발전은 인간이 맡았던 산업사회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근대 산업국가의 대전제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을 통한 분배를 어렵게 함으로써 근대 산업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 위기는 국제적으로는 기술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무역 전쟁으로, 국내적으로는 고용의 불안정과 인구 절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첨단형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하여 무역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기술 연관성의 약화라는 장애를 넘어서고 남북 평화 체제의 모색,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등을 통해 무역 전쟁이 가하는 시장의 제약을 돌파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산업국가 체제에서 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포용적 국가체제로의 전환과 포용적 경제 사회 정책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도전에 대한 교육적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학력 중심 학습 체제를 역량 중심 학습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입니다. 한국에서 학력 중심 학습 체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이 목표였던 관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큰 틀에서 설계하고 분류하는 주된 주체는 국가였고, 국민은 교육적으로 산업적으로 동원되어 설계 분류된 직업위계 중 더 상위 직업으로 나가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동원되어 자신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학습자가 추구하는 학력이란 학문적 지식을 암기 적용하는 능력으로 국가가 설계 분류한 더 높은 직업으로 나가기 위한 자격증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능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 학습 체제는 무엇일까요? 삶의 질 향상이 중심 과제인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삶의 주체로서 자기 정립이 학습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의욕을 갖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의식에 맞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능정보 사회에 맞는 학습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력 개념을
개념적 알에서 할 줄 암, 살 줄 알므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세 가지 알의 융합으로서의 살아가는 능력을 중심에 두는 역량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력 개념에서 역량 개념으로 확장하고 전환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분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적 알은 중앙의 학문 체계로부터 나오지만 할 줄 암, 살 줄 알은 삶의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화 교수학습, 협업과 상생 융합의 능력을 길러주는 팀별 학습과 과제 수행 등 교수 학습 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역량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 학습 체제의 전환은 지식 창출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대답은 지식 수입형 교육 체제에서 지식 창출형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입니다.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 학습 체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의회에 동원되어 기성의 지식을 암기 적용하는 훈련을 받는 산업화 시대 학습 체제에서는 오직 주어진 기준과 목표에 도달하는 도전 없는 성공만이 요구되었습니다. 한국의 R&D 성공률이 97%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국 기술 연구 개발의 대부분이 기왕에 설계된 개념을 실행하는 추격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첨단형 경제, 지능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개념 설계형 연구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학습 체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531 교육계획의 대학 설립 중칙주의로 한국의 대학은 취학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팽창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엘리트주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질관리가 잘 되고 있지 못하고 획일적이어서 현실로부터 많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로부터 괴리된 대학이 이제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존립 근거가 밖에 있는 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을 산업화 시대의 학력 경쟁에 묶어놓는 역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식 창출형 대학교육 체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식 창출형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역량 중심의 분화를 통해 산업계의 현실, 사회현실에 밀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직된 대학 체제와 산업 현장과의 괴리를 메우는 새로운 실전형 고등직업교육 창출이 필요합니다. 실전형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산업계에 밀착하여 매우 실전적이고 기동성이 있어야 하며 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아우르면서 질 높은 교육과 실습이 운영되는 학교일 것입니다. 교육중심 대학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직업교육관과 호환관계 속에서 현장성 높은 지식과 학문적 지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중심 대학의 정예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연구중심 대학은 세계 수준의 지식의 흐름 속에서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질관리를 통해 정예화해야 하며 대학원 수준에서는 학문 분야별 세분된 전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가 학문일수록 세계시장 규모가 아니면 연구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적극적 학술 문화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 국민이 교육 수요자를 넘어서
교육 주권자로 서야 한다입니다.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주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주인으로서의 삶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의 주권자로서는 교육체제에서 가능합니다. 산업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단위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과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답은 삶과 분리된 분절형 교육 시스템에서 삶의 과정으로 스며드는 생태계형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산업사회 교육 시스템은 시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삶의 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완결성을 갖는 분절형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절형 교육 시스템은 국가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설계한 산업구조와 삶의 구조를 향해 국민을 동원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 확대와 새로운 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 변화와 학습자의 변화는 학교의 역할을 기왕의 지식 전수에서 자기 정체성 형성을 비롯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로까지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고리들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생태계형 교육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체제야말로 사회 네트워크, 교육 네트워크 속에 편재하는 생태계형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절형 교육 체제에 머물러 있는 평생교육의 생태계형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답은 기본학습 역량을 인간적 권리로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시민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입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본학습 역량이 없으면 사회활동에서 배제당해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본학습 역량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시민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방향에서 2030 미래교육 체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 해소해 갑니다. 교육의 본래적인 내적 공정성의 의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문제에서 격렬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은 이 교육 본래의 내적 공정성과는 좀 달리 게임의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깝습니다. 이 게임의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공정성은 교육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툼의 연원을 따져보면 교육 외부의 문제이기도 하니 교육 외적 공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의 연원은 안정적인 상위 직업군과 관련된 영역에서 아직까지 온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화되기도 하는 더 높은 위계의 직업으로 나가기 위한 산업사회 학력 경쟁 시스템에 있습니다. 다툼의 내용이 예컨대 학종은 힘있는 보호자의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어 불공정하다.
수능은 사교육비 투자를 많이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공정하냐는 식입니다. 이것은 교육밖의 힘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공정성 다툼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해관계 문제는 조정의 문제여서 모두가 만족하는 단기적 해답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이 교육 내적 공정성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능 문항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 풍부화하고 학교 주민자치가 실현되어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수능과 학종을 둘러싼 외적 공정성 시비도 대폭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해가는 교육 개혁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사회 혁신과 맞물리는 교육 혁신을 추진합니다.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교육 외적 갈등을 완화 해소하는 교육개혁 전략은 원인을 해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육 문제의 원인은 대개 경제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혁신은 경제사회 혁신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하고 여러 수준에서 경제사회 분야와의 거버넌스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네, 킨텍스 연결해서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기조연설을 듣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김정숙 여사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도 이제 기조연설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로 한번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우리 류 위원님께서 연설 내용 몇 가지를 좀 짚어보신다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아까 발표하실 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원고에는 좀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네. 뭐냐면 미래 교육 체제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달리는 마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신 곳이 있는데 네. 그렇게 달리는 마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바꿔야 할 방향이 어디냐라는 그 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역량으로 나아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평생학습 시대에 국민의 기본 역량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같다라거나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이 도전 없는 성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그런 걸 통해서 지식 창출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 그리고 그동안의 학습자나 학부모를 교육 수요자로 호명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 주권자로서 다시 자리매김을 다시 한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의 방향 설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연설을 쭉 들으시고 나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대목 뭐라고 좀 꼽으시고 싶으세요? 네, 아마 우리가 들은 뒷부분에 나올 예정인데 지금 다 못 본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의 학교 제도, 우리가 학제라고 하는데 학제가 너무 탄력적이지 않고 경직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제란 표준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맞춰 나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만 5세 공교육 강화도 있지만 초중등 교육의 어떤 학교 연한을 좀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환학년제를 도입해서 스스로의 꿈을 한번 찾아보는 시기를 주는 이런 유연한 학제 개편의 방향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덧붙인다면 저는 무학년제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입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량적 평가 위주로 학생들을 서열을 매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수시 시즌이라 학생들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할 때 서열 이외에 내용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으로서의 관계에 대한 사유라든가 공감 능력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성적 내용들의 평가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새롭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또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의 내적 공정성 강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수능 문항 개선 같은 또 이제 원고에는 나와 있지만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능 실시 이런 대입제도 개편은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 교원 양성이나 임용, 재교육 등 이 제도 개편 역시 어떤 교육 개혁에 있어서 아주 주목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교수님? 뭐 요즘 교육 분야의 기승전 대입제도라고 하는데 상대 평가 중심의 서열화된 교육 체제가 이제 대입제도를 정점으로 내신 성적 평가도 다 상대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대학들도 전부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대학들이 다 바꾸고 있는데 교육자로서는 모든 아이들이 절대적 수준의 교육 수준에 이르는 것이 교육의 성공적인 결과, 그걸 이제 학생 성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고 상대평가로 인해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속도, 자기의 소질에 맞게 학습을 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된 맞춤형 창의교육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개개인의 속도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국가교육회의에서 제시한 미래 교육의 방향, 실제로 학교나 뭐 교육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 또는 파급력 가지게 될 거라고 보이시나요? 네, 뭐 사실 이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변화와 관련해서는 매우 이제 민감하고 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파급력이 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때문에 신중한 태도로 이 국민과 교육 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어떤 그런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개혁이 또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킨텍스 현장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세계 교육의 대통령이라고 하죠. 안드레아스 실라이어 OECD 교육국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교육 체계를 3세대 이내에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한국은 오늘날 무엇이 있어야지만 매우 다른 미래를 위한 교육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민들이 일을 할 때 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죠. 학생들이 소수로 참여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미래의 100%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또 우리 미래의 설계자이신 분들이죠. 뭐 시민사회도 오셨고 재계도 오셨고 정부 측도 오셨고 그리고 또 한국의 부총리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한국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2030년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죠. 교육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성공을 한국에 거뒀는데 그 방법만으로는 미래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 이래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역량을 측정을 해왔습니다.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측정을 했죠. 그리고 또 2006년 오래전이라고 여기 학생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이 발명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트위터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고 아마존은 그냥 브라질의 아마존 강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그때는 계속해서 진보를 했는데 사실 2009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지도가 조금 더 역동적인 지도가 나왔고 그리고 또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나온 해이죠. 2011년에 무인 자동차도 선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 방식, 현재 그대로의 교육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12년, 15년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보틱스가 그때 많이 발전했습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등의 과학기술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이런 챌린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죠.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과학과 같은 분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도표를 본다 하더라도 사회 진보를 따라잡지 못했죠, 교육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빈곤한 포르투갈 같은 곳은 계속해서 교육이 나아지고 있고, 싱가포르는 잘하다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도표에 좌표를 찍지 못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과학에 그리고 또 교육의 전환이 있습니다. 동일한 자원을 더 투입하면 어떨까? 학생들한테 더 열심히 해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또 학교 바깥에서의 학습을 주황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숙제를 하는 등등 학교 밖에서의 학습이죠. UAE를 보면은 학생들이 주간 학습 시간이 60시간이라고 하는데, 핀란드를 보시면은 주간 학습 시간이 UAE의 반인 37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같은 경우 학생들이 적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UAE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많이 보내는데 배우는 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아직까지 학습의 질, 학습의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죠. 한국 학생들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시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과학자가 되고 싶냐, 내지는 과학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한국 학생들이 과학 성적은 좋습니다. 과학 지식이 많죠. 그런데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거를 중국과 한번 대비해 본다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는 과학을 잘하는데 근데 과학을 평생의 업으로 살고자 하는 학생은 없죠. 근데 반대로 미국은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데 모두가 다 과학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과학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과목을 싫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과목에서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나다는 어떨까요? 학생들이 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고자 합니다. 싱가포르는 어떤가요? 싱가포르는 성적도 좋고 그리고 또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원인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꿈과 지식, 자신들의 과학 지식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으면은 지금 과목을 좋아하면은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열망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생산적인 학습이죠. 또 한 가지, 한국 학생들 불안감이 많습니다. 성적도 그리고 또 시험도 걱정을 하죠. 성적이 좋더라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가,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 네덜란드 같은 국가 보면은 성적도 좋고 그런데 학생들이 그만큼 압박감이나 중압감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동기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은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긴장감이 덜하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긴장감은 덜하죠. 근데 외부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삶의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보시면 아주 기쁘다라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한국의 학교에 가니까 아주 엄청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행복한 학교도 있었고 혁신학교도 있었고 민주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들은 소수이죠. 아직까지 전체적인 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핀란드,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스위스 같은 교육 선진국을 보면은 학생들의 성적도 좋고 그리고 또 삶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왜 행복한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 학생들, 그리고 또 부모 지지가 좋은 학생, 친구들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체육 활동 많이 하는 학생들이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보면은요, 긴장감, 부담감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웰빙의 요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 학습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전체적인 전인적인 차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지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차원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학습은 미래에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갔죠. 그리고 또 대입 시험을 치렀죠. 그 후에는 이제 인생이 그대로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일찍 젊은이들한테 생애 초기에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줘야 되죠.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 교육을 받게 되죠. 그 후에 대입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경로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과 생활이 같이 결부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배워서 일을 했는데 이제 일이 배움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미래의 챌린지이죠. 따라서 젊은 학생들이 배움의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또 평생 학습의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라면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벌써 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민주화가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모든 사람이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속도로 권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로 인해서 아주 작은 목소리도 모든 곳에서 들리지요. 그런데 디지털화 때문에 사람들이 동질화되고 있습니다. 개성이라든지 문화들이 다 동질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읽기, 쓰기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기술이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성공적인 회사들을 보면 아이디어로 시작하지 큰 산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제품을 아이디어로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동시에 또 기술이 권한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시키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가르치기 쉬운, 그리고 또 시험 보기 쉬운 것들이 빨리 사라지고 있죠. 우리 노동시장에서 빨리 그런 기술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노동력의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계를 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그리고 또 기술과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세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산업혁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사람들의 스킬보다 더 빠르게 발전을 했죠. 당시 산업혁명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라다임
변화에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산업적인 모델이 생겨났죠. 규범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산업적인 생산에 사람들이 맞췄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모델은 이 시대로부터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디지털혁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보다 훨씬 더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졸자들도 직업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고용주는 원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빠르게 발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죠. 가상세계, 현실세계가 통합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단순했던 일들이 복잡해지고 있죠. 문해력, 과거 문해력을 보면은 그냥 지식을 글로부터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됐습니다. 가르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은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백과사전에 있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날 구글에서 질문을 검색을 해보면은 답변이 100만 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게 진실되고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그렇지 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은 그냥 마법의 비결이 아닙니다. 그냥 액셀러레이터, 가속기라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지는 증폭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속하거나 증폭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챌린지는 이런 산업 세대의 가장 큰 챌린지를 보면은 산업 시대가 세컨 그레이드 로봇을 교육시키는 데는 좋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데는 좋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셜미디어 킨텍스 현장과 이원 생중계 진행하고 있는 EBS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OECD 국장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의 연설을 짤막하게 들어보셨는데요. 세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상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학업 성취에서 이제 좀 웰빙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평생에 걸쳐서 역량을 개발하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평생학습 얘기하셨는데 안드레아스가 너네들 이제 공부 최고로 잘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평생에 걸쳐서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 놀이고 춤이고 축제고 그래서 평생 즐겁게 학습하면서 그 학습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창출돼야 하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 것 같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현 기자님. 네, 내년에 이제 OECD 한국 교육 분석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요. 대입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이런 교육 혁신 사례 또 해외 사례가 우리 공교육 전반으로 또 확산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또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한 OECD 국제 교육 컨퍼런스 개막식 이원 생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패널분들 뵙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